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응해 한국과 미국이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펼쳤습니다. 이 훈련엔 B-1B 폭격기 등 10여 대가 출격했고 한미 군당국은 이번 주 미국에서 해구산 운용 훈련도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국에 돌입합니다.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에 반대하며 이 대표를 엄호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아 관심이 집중됩니다. 고물가에 술값마저 올라 시민들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소주 6,000원, 맥주 8,000원 시대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팝의 본산인 SM 엔터테인먼트의 내홍이 점입 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수만 프로듀서의 강력한 지휘하에 철옹성 같았던 SM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북한의 기습적인 ICBM 도발에 한미 군 당국이 강력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어제 미국의 전략 폭격기인 B-1B 등 최신의 공중 전력을 동원한 연합 훈련을 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는 해구산 운용 훈련도 실시합니다. 한미 군 당국은 또 다음 달에는 실제 병력을 동원한 대규모 연합 훈련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 B-1B를 선두로 한미 공군의 F-35A와 F-16 전투기들이 편대 비행을 실시합니다. B-1B는 한반도 유사시 가장 먼저 도착할 미 전략 자산으로 최대 57톤까지 무장 장착이 가능합니다. F-35A는 적 레이더방을 피해 도발 원점을 타격하는 우리 군 공중 전력의 핵심입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진행된 이번 연합 공중훈련은 한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는 B-1B를 전투기 10여 대가 호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북한의 화성 15형 발사에 대한 맞대응으로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출격시켜 확장 억제력을 선보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주 미국에서 핵우산 운영 연습도 실시합니다. 다음 달 중순엔 병력들이 실제 기동하는 대규모 연합훈련이 예정돼 있어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가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북한은 발사한 ICBM이 화성 15형이라면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면서 남한은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불꽃을 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미사일 총국 부대 마크를 단 북한 장병들이 계기판을 보며 지휘소에서 환호합니다. 북한은 화성 15형의 재원과 발사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화성 15형은 이미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사거리와 고도를 늘렸습니다. 최대 정점 고도 5,768.5km까지 상승하여 거리 989km를 4,015초간 비행하여 조선동해 공해상의 목표 수역을 정확히 열병식 당시 행사장의 구석에 작게 포착돼 위상 변화가 거론된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를 내고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남한은 여전히 상대할 의향이 없다고 무시하면서도 한미 훈련과 확장 억제 강화 움직임을 거론하며 적대 행위에는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한이 대체의 모든 책임을 한국과 미국에 떠넘기기 위한 빌미를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오는 27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불체포 특권은 이런 때 쓰는 것이라며 체포동의안 부결 의지를 다졌고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공약대로 당당히 영장 심사를 받으라고 맞받았습니다. 신유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야당 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무기한 철야 농성을 이어갔습니다.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는 여당의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민주당은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겁니다. 카더라 영장 청구서로 제1야당 대표를 올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협치는 포기하고 포갑 통치에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의원들 내부 단속과 더불어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장외 여론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제 털이 수사를 했는데 제대로 밝혀낸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당은 이 대표가 증거인멸 의혹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유가 된다며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대로 당당하게 영장 심사를 받으라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에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이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히 본회의장을 나가 법정의 문을 열고 판사 앞에 서서 진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가 연일 거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안 후보의 정체성이 불투명하다고 했고 안 후보는 김 후보에게 혈통 감별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후보들의 동향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지진센터를 방문한 김기현 후보는 국가안전시스템 재정비 필요성을 내세우며 준비된 당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안 후보를 겨냥해선 보수 정체성이 불투명한 후보, 민주당 DNA라고 비판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다 사실관계가 밝혀졌는데도. 안 후보는 정권 교체에 기여한 인수위원장의 정체성을 의심하느냐며 김 후보에게 혈통 감별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부동산 의혹도 또 제기했습니다. 완전히 털고 대표가 되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기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두 후보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치를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 후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권역을 나눠 맞춤 선대위원장을 두겠다고 했고, 수도권 같은데 또 경쟁이 있는 분을 또 별도로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비수도권 나눠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안 후보는 책임당원이 비례대표를 뽑는 공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비례대표는 책임당원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하산 공천, 정실 공천 시비를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황교안 후보는 공식 일정 없이 TV토론 준비에 집중했고 천하람 후보는 대구 지하철 참사 20주기를 맞아 이틀 내내 TK 지역 당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주말 동안 서울 도심에서는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쪽에서는 이재명 대표 구속 촉구를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윤석열 정부 타도를 외쳤는데요.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 윤석열의 사냥감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정치검찰 독재정권 윤석열을 타도하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개혁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일전을 부사할 것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예,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놓고 둘로 쪼개진 시민들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말 집회 상황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지위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을 제외하고 직전 대통령만 해도 이런 불체포 특권 내지는 어떤 구속영장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신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그리고 임시국회 회기를 계속 연장하다 보니까 구속영장 처리 절차에 있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이 꼭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2021년 9월부터입니다. 당시 이제 민주당 내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서 크게 부각되면서 거의 1년 6개월째 이어오고 있고 사실은 정권이 바뀌기 전에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이제 수사가 이 정권 바뀐 다음에 9개월 동안 이루어져서 신병 처리 절차에 들어갔는데 순수한 사법 처리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심판 내지는 판단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 집회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어렵고 차분히 앉아서 처리 절차를 지켜보면 되는 상황 아닌가 싶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주장처럼 정말로 검찰 수사에 문제가 많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오히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해서 영장 기각을 받는 게 떳떳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뭐 진보 단체 집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얼굴 사진이 붙은 풍선 샌드백에 주먹 날리기 이벤트가 벌어져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지난 집회에서는 또 뭐 활쏘기 또 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꾸 이런 게 등장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오죽 답답하시면 그러겠냐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말마다 이렇게 양쪽 진영이 이런 극렬한 시위를 하는 게 대한민국이 건강하지 않다라는 생각 같아요.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국민들의 어떤 반목, 분열을 조정하는 역할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님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책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통합과 화합, 협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1년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 있어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국민들의 이런 분열을 도닥거리기 위한 어떤 무엇인 정치적인 행위를 했는가 봤을 때는 검찰 위에는 없었다. 검찰 수사 위에는 없었다. 그리고 뭔가 불법에 대한 단죄 위에는 없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마음이 메말라 버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새로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정말 개선하고 이제 이 검찰로 있어서 모든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리고 이제 저번에도 이제 표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풍자 해악이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답답한 겁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다. 이제 그만 정치적인 행위에만 집중하지 말고 뭔가 우리들한테 뭔가를 보여달라. 예전 왕조국가 시대에서도요. 폭정하고 폭압을 하는 군주들 숨어서 서민들의 방식으로 풍자에서 저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어떤 중요한 일처럼 이 정부를 무슨 욕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조금 지나친 것 같고 국민들이 답답함을 이 정도로 풀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싶어요. 저는 그 정도는 받아주는 너그러운 정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뭐 특정 뭐 국민이라고 지정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국민 아닙니까? 국민들에게 이렇게까지 우리가 미움받는 이유가 뭐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 이게 정부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뭐 충분히 가능한 수준의 풍자 퍼포먼스라는 입장을 좀 보이셨는데, 일각에서 뭐 좀 걱정하시는 분들, 좀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긴 하지만 이러다가 뭐 대통령 허수아비에 뭐 불을 붙이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죠. 잘못은 아니면 적어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들의 측근으로 둘러싸여서 시정을 운영하면서 그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들이 민간 개발업자하고 지나치게 유착되어 있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뭐 수억 원의 뇌물 내지는 불법적인 자금이 오고 간 것으로 지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측근들이 다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그것만 놓고
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적어도 무능한 시장이었다든지 아니면 관리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는 입증이 된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놓여 있는 그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뇌물 혐의가 왜 빠졌냐, 그거는 입증에 실패한 거 아니냐 합니다만, 아직 수사가 종결된 상황도 아니고 그 뇌물 혐의 하나 구속영장에서 빠졌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고함이 밝혀진 것도 전혀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 집행을 하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그 도를 넘는 비난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적반하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꾸 이제 민주당에서 통합과 화합을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해서 지은 죄를 덮어버리는 것은 더 큰 문제겠죠. 그거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겁니다. 현대 민주국가임을 부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국회 내에 다수 의석을 점유하고 있는 제1야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과거에 잘못된 일,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면 법의 엄격한 척도에 의해서 단죄를 받는 것이 민주국가로서 또 법치국가로서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걸 놓고 정부를 비난한다? 이거는 정말 어불성설의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7일이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이 거센 공방을 벌였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토착 비리를 막아주는데 왜 민주당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행동대원이 되고 홍위병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년 총선 민심이 두렵지 않습니까? 당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의원 한 사람의 양심과 소신은 내던지라는 겁박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야당 대표 개인에 대한 공격이기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고, 이거는 여당의 총선 전략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위병은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힘 안에서 찾는 게 훨씬 빠르지 않을까요?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쓴소리가 나오긴 있어요. 김혜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 없이도 당이 말살되지 않는다. 네, 민주당이 정신 차려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김혜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위원장 두 분이서 얘기하는데, 그게 무슨 뭐 반대파의 전체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김혜영 전 의원 말씀, 저분이 원래 좀 나름대로 합리적이라고 평가를 받았고 소신이 있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 들어서 정치권에서 잊혀지는 어떤 불안감인지 모르겠지만 때와 장소에 맞지 않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소장파, 소신파가 아니라요, 소란파가 되지 않았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 자체의 내용만 보더라도 이미 그게 어떤 명확한 뇌물 혐의나 돈의 추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예. 전체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치적, 정치적 이득, 이런 게 주요 혐의의 주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야당 대표에게 왜 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까요? 결국에는 정치와 정당 자체를 부정하는 현재의 정부입니다. 정치와 정당, 너희들 자격 없다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심어주고, 이 윤석열 정부가 검찰 중심의 나라로서 우리가 이끄는 게 법치고 우리가 말하자면 정의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그런 의도. 두 번째는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 대해서 어떤 이런 프레임을 던짐으로써 방탄 프레임을 던진 거죠. 말하자면 이건 신가택연금 같은 겁니다. 신방탄연금을 하는 거예요. 방탄 프레임에 가둬놓고 이재명 대표와 야당의 발목을 잡아놓고 총선에서 뭔가 정치적 이득을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를 충분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혜영 전 의원이나 박지원 전 위원장이 정말 정치를 제대로 알고 정말 이 전체 흐름을 안다면 저런 발언들은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본인들이 때가 돼서 해야지, 지금 현재 이 무도한 정치 검찰에 대한 어떤
사냥과 같은 이런 수사에 대해서 저런 소리를 하는 게 본인은 돋보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부적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각에서는요,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 체포동의안을 가결을 시켜서 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속마음은 그냥 이대로 쭉 가는 게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다시 검찰에 신청해서 또 부결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게 총선에선 국민의힘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자,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인 어떤 이득을 생각한다면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직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있는 게 득표라는 측면에서는 더 유리하겠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그리고 계속된 사법 리스크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안고 가는 그런 모양새가 내년 총선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겠습니다만 다만 이거는 이제 정의와 법치라는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힘센 제1야당의 대표지만 이게 지은 죄에 비해서 사법 처리 없이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자유롭게 제1야당의 대표를 한다는 것은 정의의 관념에는 어긋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무래도 체포동의안의 가결표가 많이 대부분 뭐 거의 대부분 나오지 않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뭐 총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표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보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당대표 후보들 사이의 신경전도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나가시겠다는 분이 아니면 말고 시의 민주당 DNA를 계속 가지고 계시면 참 곤란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 했다고 해가지고 과거의 모든 행적들이 지우기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저는 김기현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또 그런 말씀하신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요즘 그 두 후보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 주고받는 것을 보면 이게 당대표 선거인지 아니면 대선인 후보 선거인지 모를 정도로 상당히 신경전이 거세거든요. 자, 이런 상황을 좀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당원들도 좀 있을 텐데요. 뭐 아무래도 그런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도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민주당 내 그 대통령 선거 관련해서 당내 경선을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셌죠. 그때 이제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부딪혔을 때 사실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벌어지고 있는 혐의의 대부분이 그때 당내 경선에서 불거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떤 당내 경선이라고 해서 좋게 이렇게 치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있고 상대 후보가 있다 보니까 점점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데 또 그런 측면에서는 지켜보는 당원들도 국민들도 어떤 사람이 과연 당대표로서 적합하고 자격이 있는지를 또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공방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뭐 선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이러면은.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의혹을 두고도 공방이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이야기 듣고 오시겠습니다. KTX 울산 역세권 연결도로 관련 의혹 반드시 해명해야 됩니다. 김 후보 소유의 땅을 지나가도록 그렇게 휘어지게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 그래서 엄청난 시세 차익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의혹.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정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 좀 눈살을 찌푸리실 만한 일이고요. 필요한 검증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김기현 후보가 투기현인지 투자현인지 이게 국민들한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명백한 가짜 뉴스이고요. 그러니까 5년 전 제가 울산시장 선거에 나왔을 때 그 조사 결과 아무 혐의가 없다고 무혐의다가 다 드러난 거거든요. 자, 이거 갑자기 뭐 KTX 울산 뭐 이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마지막에?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김기현 후보는 본인 뒤에는 윤심이 있다고 누구나 다 모든 후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여러 가지 메시지보다는 이 메신저죠. 그러니까 후보자를 흔드는 겁니다. 후보자의 도덕성 부분을 얘기하면서 흔드는 것 같은데요. 김기현 후보의 KTX 부분들, 당시에 이제 울산시 고문 변호사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 부분은 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예. 무혐의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늘 그랬지만 이명박 박근혜 두 분도 전당대회 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결국엔 본인들 발목을 잡았고 김기현 후보 자체도 결국에는 황교안 후보가 던지면서 안철수 후보까지 같이 가산 형국인데요. 김기현 후보는 이 부분은 털지 않고서는 그냥 넘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밤사이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약 2시간여 만인 저녁 9시 25분쯤 진화됐습니다. 이번 산불로 주민 18명이 인근 마을 회관으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장비 18대와 산불 진화대원 107명을 진화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산림청은 민가 인근에서 발생한 화재가 산으로 번졌다며 정확한 산불 원인과 피해 면적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오전 0시 15분쯤 강원도 평창에 있는 한 스키장 숙소 건물 외벽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건물 외벽에 붙은 합판 마감재만 태운 뒤 30여 분 만인 새벽 0시 48분쯤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불이 건물 내부로 번지진 않아 인명피해는 없었고 소방서 추산 약 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담뱃불에서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엔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최저 기온이 영하 3도까지 내려갔는데 모레까지는 계속 추울 거라고 합니다.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기자, 기온이 낮다고 하는데 현재 날씨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영하 2도로 수온계가 새벽보다 1도 정도 올랐지만 다소 포근했던 지난 주말에 비하면 여전히 춥습니다. 어제보다 3도, 이틀 전보다 6도가량 떨어졌는데요. 낮에도 최대 2도까지밖에 오르지 않을 전망이라 체온 관리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대전과 전주가 영하 3도, 수원은 영하 4도까지 떨어졌고 춘천은 어제보다 5도 내려간 영하 6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겠습니다. 서해 5도와 전라남도,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에는 오전 4시 강풍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특히 제주 앞바다는 오늘 오후 6시 이후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나오는 만큼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됨에 따라 모레인 22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3도 더 내려간 영하 6도, 광주가 영하 4도, 부산이 영하 3도를 보이겠고 춘천은 영하 8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황사먼지는 오늘 아침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먼지 걱정 없이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계천에서 TV조선 박지훈입니다. 네, 브라질 삼바 축제가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정상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 참가자는 약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브라질 최대의 항구 도시 리우데자네이루. 시장이 축제 참가자에게 카니발의 시작을 알리는 거대한 열쇠를 전달합니다. Declaro o Carnaval da Democracia, o Carnaval do Rio de Janeiro aberto. 그리스 로마 신화 속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트로이의 목마, 전설 속 용까지 형형색색의 대형 조형물이 지구촌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Carnival is absolutely insane. I love that everyone's open and expressive and just being themselves. It's really beautiful.
금빛으로 반짝이는 화려한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은 3년 만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축제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Bem mais valioso aqui para nós brasileiros é a nossa cultura. Eu acho que 브라질 현지 언론에 따르면 축제 참가 예상 인원은 약 1억 명을 웃돌 전망인데 이에 브라질 관광부는 축제 기간 전국에 약 1,200편의 추가 항공편을 증설했고 항공 여행객 숫자만 약 60만 명에 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브라질에선 이미 이달 초부터 전국 도시 주요 거리에서 주말마다 사전 행사를 열며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번 축제는 현지 시각으로 지난 17일 저녁에 개막해 오는 22일까지 브라질 전역에서 진행됩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지난주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신문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번 주 다시 검찰에 출석합니다. 네,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 당시 대북 송금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검찰은 여러 증언과 정황을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원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를 소환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대질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줘 3차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했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부지사는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평소 김 전 회장과 호영호재를 하던 것으로 알려진 이 전 부지사는 대질신문에서 회장님이라는 존칭을 쓰며 800만 달러 송금도 몰랐다고 했고 김 전 회장은 왜 모른 척하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표도 김 전 회장 송환 당시 누군가 술 먹다가 전화를 바꿔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금은 아예 통화한 적이 없다고 반박 중입니다. 제가 그날 재판받는 걸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해가지고 바꿔주고 그러겠습니까? 명색이 부지사가. 검찰은 3년 전 통화라 통신 내역 확보는 어려운 상황. 하지만 쌍방울 박모부 회장과 대북단체 아태엽 대표 등 여러 사람으로부터 두 사람 통화를 목격했다는 진술을 이미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2일 이 전 부지사를 다시 불러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실을 알았는지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예, 전해드린 대로 대북 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는 오는 20일 검찰에 다시 출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내용 정혁진 변호사, 조대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두 번째 이제 검찰 조사를 하게 되면 이번에도 대질신문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1대1 대질신문 김성태 회장하고 할 것처럼 그렇게 기사는 나왔는데 예. 이화영 부지사가 작년 9월 28일 날 구속이 돼서 10월 14일 날 기소가 됐는데 그 혐의는 뇌물죄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런데 2월 15일 날 그때 이제 대북 관련해 가지고 그 대북 송금 관련해서 추가로 피의자 조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2월 15일 날 10시부터 조사를 받았는데 5시에 그 4인 대질 신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사전에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 이렇게 대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질 신문할 때 김성태 회장하고 박모 그 쌍방울 부회장은 그렇다라고 치고 안부수 아태엽 회장까지도 경기도 관련해서 쌍방울에 대납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때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소리를 고래고래 치면서 결국에는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갖다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날 16일, 17일 연이어서 계속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 받으라고 했는데 그거 계속 불응하고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그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다시 체포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소환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까지 한다라고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이화영 부지사 측에서 그러면 22일 날 출석하겠다. 22일이 수요일인데 보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그 기소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화요일하고 금요일 날 그 재판을 갖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조사받을 날짜는 수요일밖에 안 된다 이렇게 해서 22일 날 출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 아마 무엇보다도 지난 15일 날 서명하지 않은 조서에 사인부터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부터 김성태 회장의 재판이 아마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송금 관련해서도 추가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조사 과정에서 대질신문이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뭐 조사의 뭐 불법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냥 예. 대개 이제 대질한다 이야기는 하는데 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진실이 무엇이냐, 사실이 무엇이냐 그것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할 것은 아니었나 싶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1대1 대질은 내가 하겠다. 뭐 1대4 그러니까 4인 그 대질 신문보다는 김성태 회장하고 그 1대1 대질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변호인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는 첫 번째 조사 당시 김성태 전 회장과 대질 신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고, 여기에 대해서 김성태 전 회장 왜 모른 척하냐라고 강하게 맞받았거든요. 네. 일단 검찰 측에서는 뭐 증언 확보되고 있다, 정황 있다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증언이 다를 때는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나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진술, 각 당사자들의 진술이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느냐에 관련돼서 이제 그 진술의 내용들을 분석을 할 텐데요. 이제 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 다른 당사자가 어떻게 반박을 하는지, 그냥 뭐 감정적으로 반박을 한다든지 짧게 그냥 대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이제 그 부분의 신빙성을 따지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은 관련돼서 목격자들의 진술이라든지 그 해당 통화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사람들의 진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강을 해서 신빙성 여부를 지금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전화를 3번이나 바꿔줬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진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만 단순하게 지금 반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빙성에 관련된 부분들도 검찰이 면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수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이재명 지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여부잖아요. 네네. 자, 그렇다면 이재명 지금 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뭐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왜냐하면 최종 결재권자는 경기도지사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나라 부지사에다가 평화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은 이재명 지사가 유일무이하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부지사가 언제 취임을 했냐면 2018년 7월 달에 취임했거든요. 네. 취임하자마자 10월 달에 2차례나 방북해가지고 그때 스마트팜 지원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뭐 500만 불 나가는 그러한 사업을 지사하고 상의 없이 했다. 이거 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2019년 5월 달, 해 바뀌어서 2019년 5월 달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영철 북한의 그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자신에 대한 방북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난 11월 달에 김성태 회장이 그 비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원하지도 않았고 본인이 잘 모르지도 않았는데 300만 달러면 한 35, 6억 되는 그런 큰 돈이 나갔다? 이것도 사실은 말이 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다른 걸 몰라도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은 검찰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그것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가 다시 또 수원지검으로 소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성태 전 회장의 첫 재판 이번 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핵심 쟁점 대북 송금 의혹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공판 준비 기일을 갖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라는 것은 그 정식 공판 전에 쟁점들을 정리하는 기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소사실 인정 여부라든지 핵심 쟁점들에 대한 그 다툼의 부분들을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아마도 지금 횡령, 특정경제가중처벌에 관련된 횡령에 관련된 부분이 주된 혐의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관계들에 대한 정리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만배 씨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제 석방된 지 석 달여 만에 구속이 됐잖아요. 이번에 구속된 사유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은 범죄 수익 은닉 그 규제법 위반하고요. 네. 증거인멸죄인데 김만배 씨가 2019년하고 2020년에 천화동인 1호로부터 470억을 빌렸어요. 차용을 갖다가 하고 2021년 10월 달에는 화천대유로부터 배당금으로 423억 받았거든요. 합치면 거의 900억 돈이 되는데 그중에서 뭐 이것저것 나간 거 검찰이 다 확인을 해봤는데 한 340억 정도가 지금 비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자세히 봤더니 차명으로 그 오피스텔을 갖다 사고 뭐 대여금고에다 숨겨놓고 이런 것들이 범죄 수익 은닉죄에 그 해당이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그 혐의가 인정이 된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증거 인멸인데 그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달에 핸드폰 불태우라고 이제 지시를 갖다가 했고 작년 12월에는 수표를 142억을 은닉하라고 했는데 2021년 9월은 언제냐면 김만배 씨가 구속된 게 2021년 11월 14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속되기 직전에는 핸드폰 불태우라고 했고 그다음에 작년 11월 24일 날 그 석방이 됐는데 석방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12월 달에 또 수표를 은닉하라고 했고 이게 죄질 자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석방된 이후에 자해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서 다시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것으로 보이고 아마 어떻게 보면 김만배 씨가 스스로 다시 구속되기를 원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그 이후에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김만배 씨가 재구속이 되면서 이재명 대표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 지분 의혹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의 진술에 따라서 이제 이 대표의 혐의 추가될 가능성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되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약속했다라는 428억 원 관련된 혐의 조사가 지금 이제까지는 지지부진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그 해당되는 그 사건의 당사자였던 정진상 실장이 기소되면서 여기 기소에 관련된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 실장이 이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밝혀낼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김만배 씨가 구속되고 김만배 씨가 이제 재구속되면서 심경의 변화를 또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련돼서 새로운 사실들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거나 혐의에 관련된 부분들을 설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구속됐다고 해서 이제 김만배 씨가 갑자기 생각을 바꿀까라는 또 의문이 또 있거든요. 만약에 김만배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부인해 나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계속 부인을 한다면 그 관련돼 가지고 다른 당사자들의 그 진술을 가지고 뭐 입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김만배 씨가 재구속되면서 일반적으로는 구속을 다시 당하게 되면 심경의 변화가 일으켜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련된 그 다시 그 본인 혼자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경의 변화를 기대하고 검찰도 아마 진행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50억 클럽 로비 의혹도 좀 탄력을 받겠네요. 김만배 씨 구속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정영학 녹취록에 이른바 50억 클럽 6명이 이제 거명이 되고 있는데 6명 중에 5명은 우리나라 최고위급 법조인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직 대법관도 있고 검찰총장도 있고 최소한 검사장 이상 하셨던 분들인데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권순일 전 대법관 아니겠습니까?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곽상도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실질적으로 넘어갔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사가 곽상도 전 의원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아마 검찰에서 지난번 또 곽상도 전 의원 거의 실질적으로 무죄 판결 받는 그런 망신까지 당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오늘 27일에 국회에서 표결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동의안이 부결이 된다면 검찰이 앞으로 이제 수사는 어떻게 진행할까? 여기도 관심이 쏠립니다. 뭐 이재명 그 대표를 다시 부르기보다는 그런 부분보다는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을 정리를 해서 기소하는 쪽으로 갈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관련된 당사자들에 대한 진술에 대한 뭐 허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기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Two baddies, one more. 이 CTP는 이수만의 100% 개인 회사로서 해외판 라이크 기획입니다. SM과 애블사 간의 정산전에 6%를 선취하고 있습니다. K-팝의 본산이라 할 수 있는 SM 엔터테인먼트가 이 창립 이후 가장 큰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른바 SM 사태의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문화부 윤수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SM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 K-팝을 뭐 선도적으로 이끈 뭐 그런 회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을 겪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네, SM 내부 균열이 밖으로 처음 드러난 건 지난 3일이었습니다. 예. SM이 새 경영 방침인 SM 3.0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예.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가 완전히 배제됐고 대신 멀티 프로듀싱 체제를 전면에 세운 내용이었습니다. 평소 이수만 프로듀서의 강력한 지배력을 생각을 했을 때 전례 없는 일이라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집중이 됐고요. 예. 그러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한 건 지난 7일 SM형 경영진이 카카오에게 지분 9%대를 넘기면서였습니다. 예. 이때부터 이수만 전 총괄이 강력히 반발하기 시작을 했고요. 이걸 막기 위한 관련 가처분 소송도 지금 법원에 낸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3일 뒤인 지난 10일에 이수만 총괄이 최대 주주로 갖고 있던 지분 18% 중에서 14%가 방탄소년단 소속사로 유명한 하이브 측에 넘어가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와 이수만 전 총괄의 지분이 모두 합쳐서 18%에 가깝고요. 카카오 지분은 지금 현재 9% 정도인 상황입니다. 예. 네. SM이라는 이름도 이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이름을 따서 만들 만큼 SM 하면 곧 이수만 씨의 회사다. 이게 정말 정설로 인식이 컸는데 이렇게 경영권 분쟁까지 가게 된 건 왜 그런 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수만 전 총괄은 지난 30년간 SM의 얼굴이었습니다. 국내 아이돌 그룹을 사실상 창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H.O.T와 SES부터 보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최근에 에스파와 NCT까지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들이 그의 손을 거쳐서 탄생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갈등의 뇌관이 된 건 이전 총괄의 개인 회사인 라이크 기획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지난 20년간 음반기획 자문료로 SM으로부터 매년 수백억 원을 가져왔는데요. 사실 SM의 성장과 주주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온 회사이고요. 예. 관련해서 결국 올해 초에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 파트너스가 소송까지 예고를 하면서 법적 책임을 좀 우려한 SM의 형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에게 등을 돌렸다는 게 가요계의 중론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각종 폭로전까지 펼쳐지면서 거의 뭐 진흙탕 싸움을 방불케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인 이성수 공동대표가 지금 폭로전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 최근엔 이전 총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홍콩의 개인 회사를 통해서 해외 음반 수익을 계속 떼갔다는 건데 국세청도 지금 관련 조사에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 대표는 또 이전 총괄이 걸그룹 에스파를 비롯해서 소속 가수들 곡에 나무 심기 같은 친환경 가사를 강제로 삽입을 했다고 폭로를 했거든요. 이 친환경 가사 자체가 좀 문제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전 총괄이 부동산 개발을 위해서 이런 가사를 좀 요구를 했다는 게 그 폭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 이전 총괄이 대마 합법화, 카지노 건설 같은 것도 이런 계획을 좀 같이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전 총괄은 이 대표는 상처한 아내의 조카로서 4살 때부터 봤다. 아버님이 목사인 가정에서 자란 착한 조카인데 마음이 아프다는 심경을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회사가 이제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면 가장 영향을 받는 건 소속 아티스트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속 아티스트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일 텐데요. 현재까지 소속 아티스트들의 공식 입장은 없지만 대체로 답답하다라는 간접적인 반응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보이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 같은 경우에는 팬들과의 라이브 방송에서 콘서트를 열었으면 하는데 어디다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다. 회사가 뒤숭숭하다라는 반응을 좀 남겼고요. SM 임직원들은 지금 현재 형 경영진을 지지를 한다. 이수만과 손을 잡은 하이브는 적대적 M&A를 좀 멈춰라. 이런 입장문들을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최대 관심은 이제 앞으로 이 SM 엔터테인먼트의 누가 주도권을 갖고 갈 것이냐의 문제인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뭐 하이브와 카카오 이 둘이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쪽에 더 유리한 상황입니까? 아무래도 일단 이수만 전 총괄의 14%대 지분을 확보한 하이브가 당장 SM의 최대 주주이거든요. 반면에 카카오는 가지고 있는 9%대 지분이 다음 달 6일부터 취득이 가능해지는데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전 총괄이 그 전에 SM에 건 가처분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지분이란 점입니다. 이런 부담 때문에 카카오가 그 경우에는 SM 인수전에서 발을 뺄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도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오는 28일까지 지분 25% 확보를 목표로 주당 12만 원의 SM 주주들을 향한 공개 매수를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SM 주가가 16일 기준 벌써 13만 원대가 되어서 만일 가처분 소송이 기각이 되면 카카오도 공개 매수에 뛰어들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경우에는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는 3월 말에 SM 정기주총에서 카카오와 하이브의 표대결이 성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만약 이제 하이브가 SM을 갖게 된다면,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이제 하이브가 공룡 기획사, 가장 최강의 기획사를 우뚝 서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선 시가총액 11조 원의 국내 원톱 기획사가 되는데요.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IBK 증권에 따르면 국내 핵심 팬덤은 350만 명으로 추산이 되는데 4대 기획사, 즉 하이브, SM, JYP, YG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이 중 하이브와 SM의 핵심 팬덤이 합쳐지면 약 230만 명, 즉 3분의 1을 쓸어 담게 되거든요. CNN 등 외신들도 하이브가 SM을 인수할 경우 세계 3대 음반사인 유니버설, 소니, 그리고 워너뮤직 등과 경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라고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독과점 문제가 사실 계기가 될 수도 있어서 이 때문에 하이브의 SM 인수전에 있어서 마지막 산이 사실상 공정위의 독과점 심사가 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 아티스트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렇게 그 주주나 뭐 이렇게 위에서 싸우고 있으면 과연 이제 해외 공연이나 아티스트들의 이제 뭐 신반 음반을 발표한다던가 이런 계획들이 좀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사실 팬들이 가장 우려를 하는 부분도 그 부분일 텐데요. 현재 지금 하이브 측은 인수합병이 완료된 후에도 SM의 고유의 개성과 강점들을 좀 살리고 음반 계획의 독립성을 좀 유지를 해주겠다고 강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SM 이사회를 새로 구성할 하이브 측 7인 후보가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그때 전부 경영진으로 좀 채워서 눈길을 끌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하이브는 경영만 담당을 하고 음악은 SM이 맡는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음반 계획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 모자르듯이 역할을 나누는 게 좀 어렵고 자회사가 모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울 거란 예측도 나오고 있어서요. SM 고유의 색깔이 계승되기보단 하이브 쪽에 동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때문에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비욘드의 땅이 굳듯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K-팝의 경쟁력이 또 한층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또 기대하는 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가요계에서도 사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앞으로 국내 K-팝 기획사들이 더 높은 도덕성과 주주들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K-팝은 글로벌 시장으로 좀 향했지만 현재 관련 기업들의 책임의식은 한류가스 배출에만 좀 급급했다는 비판들이 이어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자정 노력이 있어야만 더 단단하게 K-팝이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윤수정 기자가 보기에 하이브라는 이제 거대 기획사가 SM을 인수하는 것, 그리고 카카오라는 대기업, 다른 IT 기업이 SM이라는 엔터테인먼트사를 인수하는 것, 어떤 게 좀 장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감히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아무래도 얼만큼 좀 합작을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느냐를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멀티레이브 체제를 도입을 해서 여러 기획사를 이미 인수를 해서 관련 가수들을 좀 기획을 한 경험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 본인들이 주장을 하는 대로 SM에 좀 특화가 된 기획을 하기에 좀 더 용이한 체제가 사실 있다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뭐 드라마라든지 웹툰과 좀 연결을 할 수 있는 계열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SM하고 합쳐졌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사태가 모처럼 잘 해결돼서 K-팝 산업의 경쟁력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겠습니다. 자, 윤수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해 일제히 올랐던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올해 또다시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세가 작년보다 더 오르는 데다 재료 가격과 물류비 등의 오름세도 계속되고 있어서인데 조만간 식당에서 한 병에 보통 5,000원이었던 소주값이 6,000원으로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맥주를 고르는 손길이 신중합니다.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맥주 한 잔도 부담스럽습니다. 집에 와서 와이프랑 맥주 한 잔씩 먹는 게 나름의 스트레스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런 횟수를 줄여야 한다는 거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
지난해 주류 가격은 원가와 물류비 부담 등으로 5.7% 올랐습니다. 외환 위기 시절인 1998년 11.5%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편의점과 일부 대형마트 등에서 수입 맥주 4캔을 만 원에 살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난해에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부터는 4캔에 12,000원까지 오를 가능성이 더 높아졌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맥주에 붙는 세금도 1리터당 30.5원 인상돼 술값은 더 오를 전망입니다. 매년 그 소비자 물가에 따라서 주세가 변동이 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가격을 반영하는 게 맞고. 소주가 서민의 술이란 얘기도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소주병 제조업체가 최근 녹색병 공급가를 20% 넘게 인상하면서 식당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6,000원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배상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서 취재진들이 피의자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민들 중에서 저 자리에 서본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오늘의 사진은 검찰청에 설치된 포토라인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10분 전 포토라인 주변으로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현장에 모인 기자들도 모두 준비를 마치고 피의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오는 모든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는 건 아닌데요. 대중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인 경우에 이렇게 검찰이나 경찰에 취재를 위한 포토라인이 만들어집니다. 네, 포토라인 사진만 봐도 무언가 긴장감이 느껴지는데 수사기관이 포토라인을 이용한다는 주장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 수많은 카메라의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죠. 제가 취재 현장에서 기억에 남는 피의자가 하나 있었는데요. 해외에서 긴급 송환된 한 피의자가 검찰청에 도착하자마자 수백 명의 사진기자들이 동시에 플래시를 터뜨리기 시작했는데 그걸 본 피의자가 깜짝 놀라서 완전히 넋을 잃고 감탄사만 내뱉으면서 청사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포토라인을 이용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본래 포토라인은 취재진으로부터 피의자를 보호하려고 만든 건데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걸 보니 아이러니합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영하권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내일과 모레는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영하 5도 안팎의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수요일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전남 해안에는 내일 오후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 있고요. 황사가 동해상으로 이동하면서 대기질도 깨끗합니다. 다만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5도, 대구 7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눈비 소식 없이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